이번에 제가 다룰 내용은 이제 게임에서 게임 맵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야 뭐 사용자 친화적이고 사용자에게 길잡이가 돼줄 수 있고 아니면 뭐 시스템 자원을 덜 먹을 수 있고 그런 메커니즘을 담은 환경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으로 다룰 거는 이제 맵 디자인 기초인데 이제 게임 레벨을 위해 맵 디자인에 대한 많은 논의가 오가고 이것도 당연히 디자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고의 디자인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장르나 게임 개발자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보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을 따라서 개발하는 것이 좀 최적의 환경을 구현하는데 적절하다. 그래서 이 해상 챕터의 내용은 뭐 따로 문서가 있는 건 아니고 이 책의 저자가 벨브랑 우비소프트랑 번지에서 일하는 그 게임 회사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맵과 레벨 디자인은 게임 개발에 있어 굉장히 어려운 분야로 이 분야만 다룬 전문 서적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맵 디자인할 때 중요한 게 플레이어로 하여금 강조점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제 광대한 맵 이런 뭐 아무것도 없는 넓은 평야에서는 이제 플레이어가 방향 감각도 없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맵을 만들면은 이제 플레이어에게 불친절하겠죠. 그래서 이런 맵에서는 주로 게임에서는 강조점을 제공하여 플레이어의 목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강조점의 예인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만약에 이 타워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플레이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향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그 목표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강조점을 어디서나 보이는 강조점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이 강조점이 가장 잘 드러난 게 이제 젤다의 전설 야상의 숨결의 하이랄 성입니다. 이 하이랄 성은 제일 중앙에 위치하면서 그 높은 탑에 올라가면 여기가 제일 눈에 잘 띄면서 아 여기가 최종 목적지구나라는 거를 맵의 중앙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얘네들이 이거 네. 이 책에서 네. 이 젤다의 전설을 예를 들었어? 아니요,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 이동을 인도하고 제한하라. 이게 당연한 거죠. 뭐 개발자가 구현해놓지 않은 맵인데 거기로 밖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뭐 크러쉬가 날 수도 있고 좀 현실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그 대신에 플레이어가 좀 개발자의 의도대로 움직여줘야겠죠. 경로가 이 정도로 정해졌으면은 이제 개발자는 그거를 예측하고 플레이어 이동을 인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게임에서는 끝없이 이어진 듯 보이는 맵이 많지만 실제로는 당연히 그렇지 않죠. 끝없이 이어지면은 뭐 구현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맵은 플레이어를 특정 경로로 유도하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 이동하는 걸 막는다. 근데 이제 게임에서는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다가갈 수는 없지만 있는 것처럼 눈속임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가갈 수 없는 오브젝트를 고해상도로 처리하면은 굳이 고해상도로 처리하면 컴퓨터 메모리를 무의미하게 낭비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게임은 다가갈 수 없는 오브젝트를 당연하게 섬세하지 않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스플릿 세컨드 등의 레이싱 게임에서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레이싱 트랙으로 자연스럽게 플레이어 이동을 유도하고 그렇다고 이런 건물들이 아예 없으면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건물은 좀 저해상도로 표현을 해놓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유도하는 방법으로 다른 거는 RPG 같은 거에서는 적이 스폰되는 장소나 보상 아이템을 쭈루룩 위치시켜서 플레이어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RPG에서는 목표 지점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어디로 가야 된다 이걸 설정하기 위해 적의 스폰 장소로 그 부분을 설정하든가 아니면은 좀 보스 몬스터 중간 보스 같은 애들이 그 부분을 방어하게 만듭니다. 그럼 플레이어가 자연스럽게 아 저기를 뚫고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플레이어를 티 안 나게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이 없는 게임 예를 들어 뭐 쿠키런 같은 게임에서는 좀 아동용 게임에서는 무서운 적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경로를 따라서 뭐 파워업이나 먹으면 점수를 얻는 아이템을 배치하여서 플레이어로 하여금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시킵니다. 그리고 환경을 구현할 때 또 중요한 게 크기 비례입니다. 크기 비례는 그냥 말 그대로 환경과 그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의 크기 조정과 디테일 표현에 신경 써야 된다. 만약에 뭐 이런 공간이 있는데 노트북을 내가 구현한다. 근데 노트북을 이런 크기로 구현해 버리면은 현실감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환경과 오브젝트가 크기에 맞게 1대1 비율로 잘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 세계와 사물들의 비율을 잘 관찰해보고 그대로 구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이 디테일입니다. 디테일은 어떤 게임에서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맵 디자인을 할 때 만약에 내가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나무 같은 거를 구현한다. 그럼 이거를 그대로 베껴와서 구현하면 그냥 그게 가장 베스트겠죠. 근데 그러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실제 세계에 그렇게 보이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만은 그거를 실감나게 구현하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디테일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나무만 이렇게 뚝 덩그러니 박혀 있는 것보다 그럼 게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경계선 같은 것이 생기는데 이런 거를 좀 주변에 바위나 풀 같은 걸로 이렇게 가리면서 좀 디테일 요소를 추가하고
디테일이 떨어지는 부분을 가리는 식으로 이 부분을 디테일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또 당연하듯이 뭐 실제 세계의 풍경이나 건물을 토대로 맵을 만들고 싶다면 직접 가서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맵 레이아웃입니다. 맵 레이아웃은 원근법이나 장르의 제약 등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띠고, 좀 쉽게 말하면 게임의 맵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맵 레이아웃. 그래서 전체적인 스토리의 논리적 구조와 게임 플레이 경로는 게임 환경의 분석적 구조와 일치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선형적 스토리를 가진 게임, 뭐 개발자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스토리만 만들어 놓은 게임은 이런 식으로 선형적 구조를 띠게 되고, 개방적인 시뮬레이션 게임은 게임 환경이 플레이어 선택에 따라 좀 자유분방하게 발전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맵의 물리적 구조를 강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즘 게임들은 여기서 꼭 하나만 선택해서 쓰지 않고 여러 개를 섞어서 쓰기도 하는데, 이제 좀 크게 딱 봤을 때 크게 이렇게 6개의 게임 맵 레이아웃이 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먼저 선형은 그냥 뭐 시뮬레이션 게임이나 뭐 자유도가 높다 그러죠. 이런 게임은 자유도가 높다 그러면 시작 지점, 내가 뭐 캐릭터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직업을 여러 개 선택하면 어떤 건 여기서 시작하고 어떤 건 여기서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시작하면서, 그렇고 엔딩도 여러 개인 거. 그러니까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이 여러 개면 개방형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차례가 정해져 있지 않은 많은 도전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선형적 구조를 띠지 않고 플레이어가 원하는 도전을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다. 이거를 예를 들면은 원하는 캐릭터를 선택하여 게임을 시작하고 원할 때 게임을 끝날 수 있으며 도중에 하고 싶은 도전을 골라 수행할 수 있음. 이게 개방형 맵 레이아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대표적인 개방 구조 게임이 이브 온라인입니다. 이브 온라인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캐릭터를 만들고 뭐 우주를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뭐 퀘스트적으로 어디 행성을 가라 이런 식으로 선형적 구조가 전혀 없고, 자기가 탐험하고 싶은 행성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이런 게 개방형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선형인데, 선형적 구조는 이제 스토리 기반의 게임은 대부분 시작하고 끝으로 이어졌는데 그 사이에 여정 이렇게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시작, 여정, 끝으로 이루어진 선형적 구조를 취한다. 그래서 플레이어는 자신의 캐릭터인 주인공, 옛날 RPG 같은 거 보시면은 그냥 게임 시작하면 뭐 캐릭터 커스터마이징하고 직업 정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시작하면 주인공이 정해져 있죠.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만들어진, 플레이어가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어진 선형적인 도전들을 겪으면서 끝으로 나아간다. 여기서 시작, 여정, 끝은 게임을 아무리 반복해도 항상 똑같다. 그래서 맵의 관점에서 시작점에서 종료 지점까지 이런 식으로 한 경로만 따라서 쭉 이동하는 거. 대표적인 게임이 옛날에 버블보블이라는 게임이 있죠. 버블보블은 캐릭터가 이 둘로 정해져 있고 스테이지가 그냥 계속 선형적이죠. 1스테이지, 2스테이지, 3스테이지 이렇게 계속 선형적이다. 그래서 플레이어는 어떤 짓을 하더라도 그 스테이지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스테이지를 몇 번을 플레이하든 똑같은 스테이지를 깨고 똑같은 엔딩을 본다. 이게 선형적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형적 구조에서 좀 개조된 구조가 2개가 있는데, 이제 그게 새끼리 난 선형과 순환 경로를 따르는 선형입니다. 그래서 새끼리 난 선형은 선형적 맵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 플레이어를 막다른 곳으로 유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브 경로를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형 구조와 마찬가지로 시작과 끝은 모두 하나로 똑같지만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장가지처럼 이렇게 도전 과제를 이렇게 펼쳐 놓은 겁니다. 그래서 좀 선형 구조보다는 조금 자유도를 높였다, 좀 난이도를 높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메인 경로에 문을 잠궈두고 옆으로 빠지는 경로를 배치해서 거기에 열쇠를 배치해서 이 서브 경로를 한번 빠졌다가 열쇠를 먹고 메인 경로로 다시 나아가는 그런 구조를 새끼리 난 선형 구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플레이어가 서브 경로로 갈 수밖에 없는 동기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를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냥 메인 길이 다 뚫려 있는데 그냥 쭉 진행하면 메인 루트만 따라서 가도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는데, 굳이 서브 루트로 돌아가지 않겠지 플레이어가 귀찮게. 그래서 꼭 어쩔 수 없이 서브 루트로 빠질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둬야 플레이어가 그쪽으로 탐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리고 순환 경로를 따르는 선형은 서형적 맵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순환 경로를 추가한 것인데, 좀 대표적인 게임으로 로그라이크가 있습니다. 로그라이크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쭉 깨면은 선형적 게임과 똑같은데, 이제 깨다가 죽으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고, 또 깨다가 죽으면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고 이러면서 순환 경로가 있다. 그래서 플레이어에게 메인 경로를 일부 우회할 여지를 주며 방향을 혼돈시킴으로써 난이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 그래서 뭐 일반 성형 RPG는 쭉 가다가 여기서 죽었다, 그럼 여기서 다시 리스폰하지만 로그라이크 같은 게임은 처음으로 돌아오죠.
그럼 또 똑같은 길을 걷겠고 또 죽으면 또 처음으로 돌아오고 또 똑같은 길을 걷겠고 그게 순환 경로를 따르는 성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 순환 경로와 새끼리 난 성형을 모두 합쳐서 게임을 만든 게 대표적인 게임이 던전 앤 드래곤이라는 게임이 있답니다. 너 이거 모르니? 네, 저 이거 보드 게임인 거밖에 모릅니다. 원조가 보드 게임이다. 그리고 그 다음 분기입니다. 분기는 시작 지점은 하나이지만 종료 지점은 여러 개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멀티 엔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적으로 이런 식으로 시작은 똑같은데 뭐 도전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 갈래로 나눠져서 멀티 엔딩에 도달할 수 있다. 이거를 분기 구조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임이 폴아웃이 있습니다. 폴아웃이 플레이어의 선택, 플레이어의 대답에 따라서 뭐 플레이어가 선인지 악인지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서 여러 엔딩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는 게임을 반복하면서 일부러 매번 다른 여정을 탐험해 모든 분기를 경험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분기가 제작하기 어려운 점이 분기마다 당연히 다른 이야기를 추가해야 되고 맵 디자인에 쓰일 그래픽 작업도 필요하므로 제작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맵 구조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좀 애매한데 중심점과 바퀴살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구조를 보시면은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은 플레이어는 기지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본 기지 뭐 좀 집 그런 자기가 주둔지 느낌의 그런 공간이 하나 있고 이 공간에서 뭐 여러 가지 이동하면서 도전 1, 도전 2, 도전 3, 도전 4 깨가면서 주둔지를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이제 점점 강해지고 그러면서 끝으로 도달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스타크래프트 2의 싱글 플레이가 이런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2의 싱글 플레이가 이제 주둔지 같은 역할을 하는 기지가 하나 있고 이제 플레이어는 도전 과제 1을 깨면 도전 과제 2가 열리고 2를 깨면 3이 열리고 이런 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데 도전 과제를 깨면 깰수록 돈이랑 병력 같은 걸 얻어서 점점 세지면서 다음 단계로 점점 진행해 간다고 합니다. 디아블로도 이거 크잖아. 그래서 게임이 순차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분기와는 달리 모든 게임 플레이와 맵을 경험 가능하겠죠. 그리고 기타 고려 사항인데 먼저 기타 고려 사항에도 당연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시작 지점을 보면은 플레이어가 게임 환경에 처음 진입할 때 가장 원하는 것은 당연히 게임을 진행하는 것이겠죠. 게임을 진행하려고 게임을 켰으니까. 근데 만약에 캐릭터가 시작했는데 가야 할 곳을 보지 않고 뭐 땅을 본다든가 막 반대편을 본다든가 그러면은 플레이어가 혼란스럽겠죠. 내가 일로 가야 되는 건가 이러면서. 그래서 플레이어는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 처음 시작할 때 플레이어가 가야 할 방향을 기준으로 그 캐릭터가 바라보게끔 스폰되는 것은 중요하다. 그다음에 흐름입니다. 그래서 레벨 디자이너의 흐름이란 플레이어가 레벨을 시작해 목표까지 이동하는 방식을 뜻하는데 이제 레벨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또 따로 있는데 레벨 디자이너는 플레이어가 게임에 몰입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 흐름을 만들어야 되며 흐름은 맵의 물리적 레이아웃 아까 위에서 설명드린 이 물리적 레이아웃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안에 그 밑에서 이거는 물리적 맵 구조가 되겠고 이 흐름은 스토리적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디자인은 플레이어에게 특정 경로로 스토리적으로 예를 들어 미션을 해갖고 뭐 지금 여기서 네 친구가 죽어간다. 그럼 플레이어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유도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되 쉽게 눈치채게 하면 몰입도가 깨집니다. 그래서 억지로 막 그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의도가 느껴진다거나 그러면 몰입도가 깨지겠죠. 갑자기 왜 이러나 이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함정, 맵에 함정을 배치하면 플레이어에게 당연히 긴장감과 공포를 조성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뭐 플레이어가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는데 문이 닫혀버리고 몬스터가 막 나온다거나 그럼 난이도도 올리고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점이 플레이어를 함정에 빠뜨리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만들어둬야 된다. 그다음에 3차원 활용입니다. 그래서 3차원은 2차원과는 달리 깊이 너비뿐만 아니라 높이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형의 높이를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지형의 높이가 다양하다는 것을 플레이어가 인지하게 되면 지형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가능하게 해서 게임의 재미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위 지점인데 이것도 3차원 활용의 연장선인데 이제 맵에 플레이어가 숨거나 뭐 예를 들어 다대다 멀티플레이에서 FPS 게임, 슈팅 게임에서 맵에 플레이어가 숨거나 공격 위치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우위 지점이 있죠. 그래서 위치에 따라 자기가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게 달라진다면은 플레이어가 게임 플레이 접근 방식을 결정하는데 다양한 선택 가능성이 생긴다. 당연한 소리죠. 그리고 멀티플레이어 환경에서 우위 지점을 여러 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들면 게임 진행이 진부하고 지루해지는 걸 방지할 수 있다. 만약에 멀티플레이어 환경인데 우위 지점이 딱 한 개다. 그럼 게임 플레이가
완전 단순해지겠죠. 이것만 먹으면 이거 먹은 팀이 무조건 이긴다. 그럼 너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멀티플레이어 환경에서는 우위점을 여러 개 만들어야 한다. 그다음에 환경에서 지형을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지형은 말 그대로 야외 시에서 지면을 구성하는 메시. 지면이 뭐 울룩불룩할 수도 있고 돌길일 수도 있고 흙길일 수도 있고 그런 지면을 구성하는 메시를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폴리곤을 많이 사용하면 정교하게 구현한 실제 세계를 당연히 실감나게 구현 가능하지만 자원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형을 그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직접 그리기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맵 디자이너들 손으로 좀 그림을 많이 그리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지형을 구현할 때는 보통 컴퓨터 알고리즘 같은 걸 많이 사용하는데 좀 정교하고 매 다른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 수작업으로 그리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유니티를 포함한 대부분의 게임 엔진에선 지형을 직접 그리기 위한 툴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유니티에서도 이런 식으로 테리안이라는 툴이 있고, 그래서 이걸 실행하면은 이런 식으로 툴이 생깁니다. 그래서 툴이 생기면은 이제 이 펜을 연결해서 이제 여기다가 쭉 연결하면은 이제 지형이 양각으로 이렇게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형을 직접 그리는 건데 아마 이거는 제가 똥손이라서 실습은 어려울 것 같고요. 똑같이 따라한다 그래도 이건 자기가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좀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으로 지형을 그리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알고리즘으로 그린다 해서 절차적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알고리즘을 사용해 생성하는 지형이라고 하고, 보통 프랙탈을 기반으로 생성되는데 프랙탈은 그냥 사진 보시면 뭔지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구조가 전체 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끝없이 되풀이되는 구조, 이걸 프랙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지형을 생성할 땐 프랙탈 구조를 이용해서 만든다. 그래서 랜덤한 지형을 만들기 위해 컴퓨터 알고리즘에게 맥 제작을 맡긴다. 그래서 절차적 지형을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이 존재하는데 크게 중간점 이동, 다이아몬드 정사각형, 펄린 노이즈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면은 중간점 이동은 그냥 이게 지형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처음에 딱 이 지형의 중앙점을 잡습니다. 중앙점을 잡고 이걸 이제 양각으로 꺾습니다. 양각으로 꺾고 이제 이게 두 선이 나왔죠. 그럼 또 이 두 선의 중앙을 잡고 이거의 각도와 뭐 양각으로 꺾을지 음각으로 꺾을지 이걸 다 랜덤으로 정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두 선 이렇게 나오죠. 그럼 또 여기에 중앙을 잡고 각도와 양각 음각은 또 랜덤으로,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면은 이제 지형이 울룩불룩 랜덤하게 생성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중간점 이동 알고리즘입니다. 이건 굉장히 쉬운 알고리즘이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정사각형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게 이 정사각형이 지형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정사각형 메시의 꼭지점, 이 네 개의 꼭지점을 초기 정점으로 설정하고 이게 대각선을 쭉 그립니다. 대각선을 쭉 그리면 이렇게 교차하는 점이 하나 생기겠죠. 이 점을 기준으로 또 사각형을 다 만듭니다. 사각형을 기준으로 또 대각선을 그어서 이 교차하는 점을 만들고 또 사각형을 그리고 또 교차해서 중점을 만들고 또 그걸 사각형으로 그리고, 그래서 이게 원래 다이아몬드 정사각형 알고리즘인데 게임 지형을 만들 때는 이제 여기서 생기는 이 선분에 집중합니다. 이 선분에 집중해서 생기는 선분을 따라서 랜덤으로 접어버립니다. 이걸 또 그러면은 이제 또 울긋불긋한 지형이 랜덤으로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환경을 구현하는 방법이 또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펄린 노이즈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펄린 노이즈 알고리즘 이거 다들 보셨을 건데 이게 일반 노이즈고 이게 펄린 노이즈입니다. 그래서 일반 노이즈에 그냥 블러링 효과를 적용해서 좀 흐릿하게 만들었다. 그럼 이렇게 흐릿하게 만들면 뭐가 좋냐? 일반 노이즈는 막 흰검 이래서 밝기값이 극도하게 변합니다. 바로 옆 픽셀의 밝기값이 0인데 바로 옆에 완전 검은색이다. 그럼 255로 갑자기 뛰고 그러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블러 효과를 적용해서 펄린 노이즈로 만들면은 이렇게 원만하게 밝기값을 변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럼 이 원만하게 밝기값이 변하면 뭐냐? 이제 흑백으로 구성된 펄린 노이즈의 색 수치를 고도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어두울수록 고도가 낮고 밝을수록 고도가 높다. 랜덤 노이즈를 생성해서 블러 효과를 적용하고 이 자체를 고도로 지형에 바로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토샵으로 생성한 펄린 노이즈를 이런 식으로 지형에 적용하면 이런 산맥 같은 지형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일반 노이즈를 사용하면 안 되냐? 일반 노이즈를 사용하면 일반 노이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밝기값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지형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똑같은 거를 이제 펄린 노이즈 블러를 적용해서 펄린 노이즈로 만들어서 적용시키면 이게 완만한 진짜 산맥 같은 지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알고리즘 지형 절차적 지형 알고리즘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절차적 지형의 이제 연장선으로 무한 지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 해보시면은 맵이 계속 사용자가 갈 때마다 맵이 계속 생기죠. 근데 그거를
개발자가 직접 하나하나 만들진 않고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생성합니다. 그래서 절차적 지형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풍경의 한 유형으로 이거를 또 공식, 그러니까 이런 알고리즘과 플레이어의 현재 위치를 토대로 플레이어의 이동에 따라 환경을 생성한다. 그래서 펄린 노이즈가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어의 가시거리에 따라서 맵이 조금씩 이렇게 스폰되면서 가시 영역 밖에 맵은 생성되지 않으므로 컴퓨터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제 플레이어가 예를 들어 16 x 16을 시야에서 볼 수 있다. 그럼 그 밖의 지역은 이제 생성하지 않고 플레이어가 점점 앞으로 가면 이제 앞에 한 픽셀씩 계속 맵을 만드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무한히 넓은 지형이 모두 컴퓨터에 생성되므로 그래픽 디자이너가 직접 풍경을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작업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형 텍스처와 나무, 바위와 같은 오브젝트가 계속해서 반복 사용된다. 그게 무한 지형이다. 다들 게임 해보셨을 때 아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기법인데 게임 환경을 바라보는 플레이어의 눈 역할을 하는 카메라, 이건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카메라와 환경을 비추는 화면에 이렇게 화면에 필터를 적용하여서 플레이어로 하여금 시각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각 효과가 있는데 5가지 다 알아보면은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카메라 효과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맨 처음이 심도, 그러니까 광학 렌즈가 주변 환경을 어떻게 초점을 맞추는지, 어느 물체에 초점을 맞출지에 따라서 이게 시야가 달라지는 게 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야에서 또렷하게 초점이 만든 피사틀즈 중 렌즈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 사이의 거리를 나타냄. 그래서 심도를 이렇게 낮게 설정하면은 꽃은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는데 멀리 있는 풀은 흐릿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걸 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초점에 집중할 것이냐. 그래서 인간의 눈 역시 렌즈이기 때문에 일정한 심도를 가지고 이미지를 투영한다. 그래서 인간의 눈을 게임에서 구현할 때 심도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약하게는 안 하고 좀 강하게 투영해서 좀 진짜 사람이 보는 것처럼 내가 어떤 오브젝트에 시선을 집중하냐, 그럼 주위가 좀 약간 흐릿해지고, 그런 식으로 심도를 게임에 적용해서 좀 실감나는 인간 시점을 구현합니다. 그 다음에 블러인데, 블러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미지 전체를 초점이 맞지 않는 것처럼 흐릿하게 하는 효과, 그러니까 이 흐릿하는 효과를 화면 전체에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물속에 들어갔을 때 실제로도 물안경 같은 걸 안 쓰고 물에 팍 들어가면은 뿌옇죠. 아무것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그거를 구현할 때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GTA 같은 게임에서는 잠수를 하면은 전체 블러 효과를 줘갖고 좀 흐릿하게 시야각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 수중 시야를 구현할 때 사용하면 좋다.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컬러 이미지의 색상을 줄여서 흑백 사진을 만든다. 컬러에서 색깔을 다 뺀다. 그래서 게임에서 플레이어의 사망이나 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다. 그래서 마찬가지 GTA에서 죽을 때 이런 그레이스케일을 사용합니다. 그럼 확실히 정적인 느낌이 나죠. 그다음에 모션 블러입니다. 이제 블러에서 게임 쪽에서 블러를 좀 더 활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갖고 온 개념인데, 이제 픽셀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화면을 가로지르는, 좀 카툰식으로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진짜 줄이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줄 모양을 나타내는 기법이 모션 블러입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대상이 빠르게 움직이는 느낌을 주거나 환경을 몽롱하게 표현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나중에 참고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이 참고 영상이 모션 블러가 적용된 거와 적용 안 된 겁니다. 이 왼쪽이 모션 블러가 적용된 거고 이게 적용이 안 된 겁니다. 확실히 약간 진짜 빠르게 움직인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죠. 이거 일반보다 좀 더 진짜 좀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을 주고. 그런 효과를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한다. 속도감을 표현하기 위한 모션 블러고, 이거는 1인칭 게임에서 화면이 돌아갈 때 화면이 빠르게 돈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 사용한 모션 블러 효과입니다. 그 다음이 세피아톤입니다. 세피아톤은 이제 오래된 사진이나 영화에 등장하는 갈색 톤의 색조 픽셀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과 유사한 알고리즘을 사용한데,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검은색과 흰색 구조로 변화를 했다면 이거는 갈색 톤으로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과거를 회상하거나 게임 자체 배경이 과거인 경우 세피아톤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젤다의 전설에서도 과거 회상을 하는 이벤트가 나오면은 처음과 끝에 이 세피아톤을 적용해서 좀 과거로 돌아간다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윌입니다. 트윌이 화면 픽셀의 일부를 소용돌이처럼 이렇게 회전시키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화면이 전환되거나 공간을 이동할 때 주로 사용되는데, 그래서 마인크래프트에서 지옥문 들어가면은 막 화면이 꿀렁꿀렁 하시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게 트윌 효과입니다. 그래서 어디론가 내가 이동한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트윌 효과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블룸입니다. 블룸은 이제 광원에서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비춰지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퍼져나가죠. 그 효과를 블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과다 노출되고 색상은 물 빠진 것처럼 뿌옇게 보인다. 그래서 광원이 강하고 환경이 칙칙할수록 눈에 잘 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게임 위쳐에서 좀 칙칙한 환경의 숲에서 이 블룸 효과를 적용해서 좀 뽀샤시한 느낌을 좀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옵션에서 끄고 킬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어 효과입니다. 플레이어 효과란 빛이 반사되고 굴절돼 이제 분출된 것. 그래서 가장 흔한 플레이어는 이제 카메라 같은 걸로 해를 이렇게 찍었을 때 이런 효과를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햇빛이 이렇게 관광 렌즈에 맺혀서 이렇게 2차로 다른 쪽에 한 번 더 맺히는 현상. 이거를 플레이어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에서는 플레이어가 하늘 향해 고개를 들 때 태양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색 보정입니다. 색 보정은 말 그대로 이미지에 등장하는 특정 색을 선택해서 다른 색으로 바꾸는 필터다. 대부분 색상을 녹색으로 바꾸어서 야간 투시경 효과를 많이 낼 때 많이 사용합니다. 아니면 열감지 카메라나 뭐 야간 투시경이나 그런 효과를 낼 때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외곽성 검출인데 이제 외곽성 검출은 이미지를 스캔해서 색 대비가 적은 픽셀들을 찾는 알고리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게 만약에 적용이 안 돼 있다 치면은 여기는 사람의 살색인데 이쪽은 초록색을 띠면서 색 대비가 확 변하죠. 이런 외곽선을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적용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손으로 스케치한 것처럼 외곽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카툰풍 그래픽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래서 보더랜드 3는 대놓고 카툰풍을 내기 위해서 이 외곽선 검출을 좀 과도하게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카툰풍 그래픽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 효과입니다. 크리스는 이제 카툰풍이랑 비슷한데 외곽선 검출은 이제 완전히 카툰풍으로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그래픽 전체를 좌우하는 효과인 반면 크리스는 이제 좀 가까이 있는 물체를 멀리 있는 물체와 구분하든가 좀 경계선이 애매모호한 물체를 플레이어로 하여금 잘 구분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거는 플레이어의 배려 차원에서 넣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사실성을 떨어뜨리는 효과고 이 위에 외곽선 검출과 마찬가지로 만화처럼 테두리에 선을 넣어 게임 오브젝트의 가시성을 높인다. 그래서 건물이나 나무같이 비슷한 색의 오브젝트가 많은 복잡한 게임 환경에서 사용하고 적절한 정도로 너무 과하지 않고 적절한 정도로 사용하면 선을 통해 가까이 있는 오브젝트와 멀리 떨어진 오브젝트를 구별 가능하다. 그래서 뭐 FPS나 TPS 같은 게임 해보시면은 어떤 오브젝트에 딱 에임이 맞춰졌을 때 이런 식으로 선이 생기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런 걸 크리스 효과라고 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있는 오브젝트가 뭔지 그렇게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크리스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생선 눈입니다. 생선 눈이 이제 구형 거울이나 관광 렌즈를 통해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이 볼 때 이렇게 평면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어안을 높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퍼져나가는 듯한 시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크래프트에서 예를 들어보면은 이 밑에를 보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쭉 뻗어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구름도 보시면 이쪽으로 쭉 뻗어 있고 그래서 평면이 아니라 이렇게 모아지는 느낌을 받는다. 그걸 어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넓은 영역을 담다 보면 바깥쪽이 왜곡되어 중심 부분보다 멀리 있는 것처럼 과장된다. 그래서 마인크래프트 해보셔서 시야각을 최대로 해보셨으면은 어떤 느낌인지 다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선 샤프트입니다. 선 샤프트는 이제 밝은 광원이 대기 입자를 통과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무 같은 데나 뭐 오브젝트에 가려졌을 때 일어나는 효과입니다. 이게 빛이 삐져 나오는 효과를 선 샤프트라고 하는데 이제 게임에서 광원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게 빛은 애초에 이렇게 퍼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선 샤프트도 일어난다. 그래서 게임에서도 이를 구현해야 좀 사실성 높은 광원을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다 그러던데. 그다음이 이제 비네트입니다. 비네트는 이제 공포 게임 같은 데서 많이 사용되는 건데 주변부를 어둡게 하거나 블러 처리하여 이 가해 쪽만 블러 처리하여서 플레이어의 시선을 한 군데로 모으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한 영역의 플레이어를 주목시키거나 시야를 제한시켜서 플레이어의 긴장감을 높이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비네트가 적용되지 않은 화면이고 이게 비네트가 적용된 화면입니다. 확실히 어두워지고 플레이어의 초점이 이런 외곽 쪽보다 이쪽에 집중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다음이 좀 광원 같은 거를 다룰 때 기본이 되는 SSAO입니다. 이게 스크린 스페이스 앰비언트 오클루션이라고 해갖고 이제 카메라에 의해 생성되는 이미지만을 바탕으로 주변 광에 의한 그림자를 근사치로 계산해서 좀 사실적인 그래픽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은 이게 적용이 안 된 화면인데 이렇게 보시면 오브젝트가 다 합성한 것처럼 따로따로 놀죠. 그림자가 없음으로써. 근데 이게 적용한 화면인데
이렇게 오브젝트가 접점 부분, 오브젝트의 접점 부분에 자동으로 이렇게 근사치의 그림자를 넣어줘서 좀 오브젝트가 한데 어우러질 수 있게끔, 합성이 아니고 실제로 얘네들이 어우러져 있다 이런 느낌을 주게끔 자연스럽게 처리해 주는 게 SSAO다. 모든 게임에 자동으로 적용이 돼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게임에서 옵션 하나하나 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고 없고가 이제 그래픽이 현실성이 있고 없고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기타 환경 구현 방법인데 하늘 구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 하늘을 잘 보시면은 누구나 아실 텐데 하늘의 색은 태양의 위치와 대기 상태, 날씨, 위도, 적도에 따라 계속 바뀌죠. 그래서 낮에는 뭐 이런 현상이 있답니다. 레일리 산란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이걸로 인해 하늘이 파랗게 보이고 해가 질 때는 노란색과 빨간색 빛으로 보이고 밤에는 빛이 적기 때문에 어둡고 별이 보인다. 그래서 하늘을 생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텍스처를 사용하여 구현하는 방법과 진짜 실제 물리를 집어넣은 구현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구현하는 방법부터 보면은 스카이박스라는 구현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전육면체를 그냥 뭐 오브젝트를 만들듯이 이런 전육면체로 스카이박스를 만들어서 그럼 이렇게 전육면체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를 카메라에 이렇게 넣어갖고 하늘을 구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그래서 이렇게 구현하면은 비용 효율을 살리면서 좀 실감나게 구현 가능한데 나쁜 점이 하늘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다. 구름도 움직이질 않고 그냥 항상 하늘이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그냥 돈이 없고 구현하기 귀찮을 때 사용한다. 스카이박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스카이돔인데 스카이박스에서 좀 발전한 개념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큰 헬멧처럼 생긴 하늘을 플레이어의 카메라에 부착합니다. 그럼 플레이어가 이동할 때마다 같이 움직이겠죠. 그 대신에 플레이어가 회전할 때 같이 회전하진 않습니다. 회전하지 않고 평행 이동만 한다. 그래서 항상 플레이어를 중심으로 하늘을 투영할 수 있고 플레이어는 돔의 모서리를 절대 볼 수 없다. 왜? 플레이어가 움직이면 얘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플레이어는 하늘을 보면은 항상 하늘을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플레이어를 따라다니는 거대한 좀 가짜 하늘을 구현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돔이 작으면 플레이어가 돔의 끝을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이 뒤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게임 환경을 크게 보면은 이 뒤에 이제 그 오브젝트들이 다 숨어 있고 플레이어가 따라가면서 이제 이 돔이 같이 따라가는 형식인데 만약에 플레이어가 돔의 끝을 볼 수 있다? 그럼 갑자기 여기서 오브젝트가 뚝 생겨버리겠죠? 하늘에서 갑자기 오브젝트가 뚝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자연 현상을 막기 위해서 플레이어가 볼 수 없을 정도로 적절한 크기와 위치를 설정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두 개의 단점은 스카이박스의 구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나 색상이 바뀌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 항상 똑같은 하늘이다. 현실성이 떨어지죠. 스카이돔의 구름은 움직이긴 하지만 플레이어가 하늘 위로 이동하면은 얘도 같이 움직인다 그랬죠. 그래서 절대 구름에 가까이 갈 수 없다. 하늘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구름을 3D 스타일로 만들면서 플레이어가 접근 가능하도록 구현하려면 볼륨 포구 생성 기법을 사용하게 된다. 볼륨 포구는 말 그대로 그냥 볼륨 있는 안개를 만든다. 그냥 구름을 오브젝트로 구현해서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오브젝트처럼이 아니라 실제 오브젝트입니다. 실제 오브젝트로 컴퓨터 자원을 차지하고 낮게 깔리는 구름, 뭐 이런 식으로 낮게 깔리는 구름, 옅은 안개, 먼지 같은 거를 게임에서 공포 게임이나 그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건데 그게 다 볼륨 포구입니다. 플레이어가 실제로 다가갈 수 있고 자연스럽게 좀 현실성이 가장 뛰어나게 구현 가능하다. 그리고 물리 엔진을 적용시킬 수 있다. 바람에 따라 빨리 흘러가게 할 수도 있고 좀 습기감을 줘서 플레이어가 지나가면 적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구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날씨입니다. 날씨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있으면 좀 현실성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적절한 조명과 색상, 뭐 플레이어가 실제로 춥고 덥고 그거를 게임 캐릭터를 통해서 느낄 수는 없지만 적절한 조명과 색상, 특수 효과를 통해 현장감을 더해주고 그러니까 자신이 진짜 거기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고 화면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 그리고 날씨의 한 종류로 바람이 있는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변 환경 오브젝트들을 움직임으로써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3D 공간에서 뭐 그냥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다른 오브젝트들이 바람에 흔들리면은 훨씬 현실성 있고 멋있는 게임을 구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날씨를 구현할 때는 굳이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있으면 현실성을 높이는 데 좋다. 그다음에 파티클 시스템입니다. 파티클이 이제 애니메이션 되는 빌보드를 대량 생산하여 구성되는 오브젝트의 집합.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GTA 이게 폭발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하나의 오브젝트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먼지 입자 하나가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먼지 입자 하나를 오브젝트를 엄청나게 많이 생성해갖고 뭐 예를 들어 생성하는 곳이 여기다. 그럼 먼지 입자 한 5조 개. 그러면 여기다 그냥 탁 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팍 뿌림으로써 뭐 먼지가 날리는든가 이런 폭발을 구현하든가 안개가 흐르든가 그런 거를 이제 파티클로 구현합니다. 게임에서 주로 비, 눈, 먼지, 뭐 비가 내리고 눈이 오고 그게 다 파티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소들의 움직임이 많고 시야가 흐릿해지는 효과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하고 지정된 위치로 파티클을 내뿜는 이미터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미터가 이런 식으로 약간 폭죽 발사기처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실행하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듯이 그거를 설정하는 게 이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파티클, 이 폭발 오브젝트를 움직이는 5조 개의 파티클 각각의 속도와 크기, 수명이 주어진 크기로 조정된 다음 점점 뭐 작아지든지 커지든지 조정된 다음 자신의 수명 기간 동안 설정된 속도로 이동한다. 그래서 수명이 끝나면 파티클은 소멸한다. 이게 계속 남아 있으면 자원에 엄청난 부하를 주겠죠. 그래서 파티클 시스템은 대량의 오브젝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폭발 하나 만드는데 진짜 좀 사실적으로 만들겠다. 그럼 보통 몇억 개에서 좀 더 사실적으로 만들겠다. 몇 조 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아무리 조그마다 해도 개수가 많기 때문에 컴퓨터에 상당한 부하를 주겠죠. 그래서 게임 하시다 보면은 폭발 같은 게 일어나면 갑자기 렉 걸리고 막 그런 거 있으실 겁니다. 이 파티클이 갑자기 몇억 개가 생성돼서 그렇습니다. 프레임 떨어지고 그런 네, 다 그게 파티클 때문입니다. 비 오면 프레임 떨어지고 그 마인크래프트 하다가도 비 오면 프레임 떨어지고 그런 게 다 파티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실제 세계와 유사한 환경을 게임에서 재현하려면 예술적 과학적 측면을 살펴보아야 하고 실세계의 물리학과 수학은 가상 환경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를 이해하면 사실적인 느낌의 가상 세계를 구축할 수 있다. 그리고 게임 환경을 설득력 있게 연출하려면, 그러니까 현실성 있게 연출하려면 실제 세상에 있는 뭐 나무, 바위, 하늘의 색, 물체가 움직이는 방식 등을 세세한 것들을 이제 잘 관찰해서 그대로 녹여내는 기술이 필요하다를 이 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